지금 저희가 아침 생방송을 하고 이제 지금 생방송을 준비했는데 아침 생방송 때도 버퍼가 굉장히 심했어요. 다들 몇 번씩 나갔다 들어오시고 했는데 지금도 생방송은 지금 정상적으로 송출이 되고 있는데 버퍼가 심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나갔다 들어오시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 뭐 이게 이 서버의 문제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시더라도 다시 고쳐 쓰기로 다시 나갔다 들어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류건희 주필님 예,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예. 제가 류근일 주필님을 처음 뵀던 게 1990년대 초거든요. 그러니까 20년, 30년 전인가? 30년 전인가요? 그렇죠. 30년. 그럼 그때 저 선생님 한참 젊으셨네. 한참, 지금도 젊어. 지금 안 젊은가? 아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85세. 그러면 제가 우리 선생님 55대 제가 뵀네요. 대략. 예, 조선일보에서 조금 전일 텐데. 예, 그 전에. 그때는 은퇴를 할 나이에요. 아, 그런가요? 예. YS 네, 초반인가? 그러죠. 93년, 4년 그때요. 예, 한 30년 전. 아, 근데 제가 직접 뵌 건 그때고, 책에서 이름으로 뵌 거는 그 훨씬 전입니다. 이 4.19, 민주화, 4.19 시민혁명, 그때 유근일 이름이 딱 나왔거든요. 그때 저 감옥 몇 년 사셨어요? 그 여러 번 살았습니다. 여러 집에. 별이 세 개쯤 됩니다. 별 3개요? 네. 몇 년? 합해서 한 7, 8년 됐죠. 7, 8년. 그거밖에 안 돼요. 가만, 저 목사님 별 몇 개예요? 별수는 별수는 몰라. 네. 별수는 제가 유 선생님보다 하나가 더 많아서 대장나. 여기 4개. 별 4개. 근데 뭐 횟수로는 제가 좀 적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신통차는 징역이죠. 예. 또 왜 그렇게 감옥을 많이 사셨어요? 근데 요새 보니까 소위 민주화 예. 사람들 뭐 부리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젊었을 때 다 민주화. 그 약간의 진보성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게 수사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새 가만히 내가 보니까 예.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4.19와 유신반대로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꽝꽝꽝 그런 소리가 되잖아요. 예. 어디가 좀 근사하고 그 탄압에 저항. 왜 탄압해? 왜 독재해? 거기까지는 좋아요.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요새 끝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운동권이 네. 뭐 윤미향, 어. 뭐 이재명, 아니, 이 좋은 날에 꼭 그런 것들 이름을 입에 올리셔야 되겠어요? 저 뭐 이거 보자고 민주화 운동했습니까? 김선생.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보자고 우리가 민주화를 했는데 대답을 하세요. 자, 두 분이 여기 있어요. 아, 예. 제가 그 역사 후배들에게 주는 그 충고하는 뭐든 지나치면 안 돼요. 그야말로 내가 과연 저 사람들이 옳지 않아 하는 것까지는 됐는데 뭐라 네. 내가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들은 잘 안 해요. 그렇죠. 지금 운동권은 완전히 자기는 옳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냥 인간이 완전 100% 옳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회의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과연 옳은가? 나만이 과연 옳다고 말하는 게 옳은가?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렇게 타락을 한 게 아닐까? 예. 이렇게 봅니다. 예. 한 말씀 하셔야 되겠네. 목사님. 저요? 그런 것들 보려고 운동했냐고. 별 하나 더 다셨으니까. 그런, 어? 그래. 예. 네.
세나니까 똑같은 생각이냐. 내가 촛불 보려고 킹데이트가 열심히 많이 들었는데 이 주대원 씨라고 사회주의 배웠는데 이분이 요새 K데모크라시라는 책을 하나 냈어요. 네. 이분의 주장은 11년부터 87년까지 한 게 진짜 민주화운동이고 네.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히 얘는 되게 인권분야로 586 설치는 애들 있잖아요. 그 걔들이 다 아류입니다. 걔네는 다 88년 이후에 데모에도 안 잡아갈 때 했던 그런 애들. 그러니까 진짜 민주화운동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있는데 민주화운동을 흉내를 내는데 이 민주화권을 쓰이는 민주화를 지키는 사실은 초기적으로 당연한 거거든요. 네. 그냥 주대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때는 1년 운동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데 뭐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이걸 보려고 고생했는가 또 나이는 들고 처럼에 나의 실망은 글쎄 바로 생각이 보라. 제가 한일마다 내가 매듭될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예. 야, 이거 내 이꼴을 보려고 민주화운동했는가? 또 뭐, 나이가 드니까 옛날에 뭐 배만교 이랬던 게 술술 수시가 이랬는데, 우리나라 윤석열 정권 들어오면서 딴 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 나라를 진짜를 위한 근거를 네. 예. 또 뭐 이제 보니까 민주노총에 대한 그런 대책이라든지 뭐 이쯤 쓰면은 되겠다 그런 생각. 아이고. 예. 근데 이게 왜 내가 그러냐면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이거를 잡아야 되는데 가다가 이거 살았다. 그게 지금쯤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후회할 일 없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오래 사세요. 아니, 그래도,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지금, 까닭 없이 한 10일 전부터 여기가 아프거든요. 생각해보니까 30년 전에 잡혀서 두들겨 맞아서 아픈 게 온 것 같아. 선생님 그때 선진구 받지 않았어요? 아니요, 상관은 아니고, 아이고, 왜 그래요? 그 위험을 사용을 받았어요? 1심 군사재판에서, 어. 1심에서 무기. 일심. 근데 2심에서는 20년 주더라고. 어. 와, 무기에서 20년이냐? 어디야? 아니, 10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10개월. 어. 20년 징역 받고 10개월 만에 나왔어요. 그런 거 보면요. 음. 박정희 정권이 권위주의 통치를 했지만, 했지만, 인클루시브한, 어떻게든 체제 통합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했던 측면이 있어요. 인내를 가지고, 예. 근데 결국은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박정희 대통령이 그만큼, 이게 큰 건데, 큰 인물인데, 예를 들어서, 당장 자기를 반대해서 데모했는데, 이명박이 똑똑하니까, 그거 취직시켜주고 그러잖아요. 직접 막 호소하면, 그거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체제 내로 동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큰 그릇으로서 역할을 하셨어요. 그런데 선생님, 쭉 언론사에 계셨잖아요. 지금도 인터넷 언론사에서 주필하시고. 그런데 지금 SNS 시대가 돼서, 저 같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이 언론사의 영향력을 우습게 알게 됐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인으로서. 그러니까 언론도 권력이 되면은 예, 반대되는 제야 언론이라는 게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인류의 역사 자체가 한 번 정권을 잡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지구 끝날 때까지 하는 건 아니잖아. 네, 그리고 처음에는 저항자입니다.
왜 이렇게 억압이 심하냐고 저항하다가 네. 혁명을 일으켜서 혁명 권력이 돼요. 그럼 여당이 되는 겁니다. 야당이 아니라. 그럼 걔들도 독재가 되는 거예요. 공산당이 그거거든요. 이 제정 러시아의 압제에 저항하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공산당을 해서 제정 러시아를 깨버리죠. 그리고 공화정을 만드는가 했더니 일단 독재로 간 겁니다. 독재로 가면서 레닌, 스탈린을 밟으면서 자기네들이 타도했던 독재 권력 못지않은 악한 권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성 권력이 되는 거지.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사하로프 박사 같은 그 저항 지식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다. 그 음. 지바고라는 영화 보셨죠? 닥터 지바고. 거기 보면 처음엔 공산당도 저항하지만 공산당도 권력을 잡으면 악이 되는 겁니다. 거악이 돼요. 그러면 이제 또 민주화 운동이 또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언론도 일제 저항하고 뭐 독재 저항하고 하다가 또 이렇게 어느 틈에 또 기성 언론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네, 맞아요. 그러면 이런 신진 언론이 또 아니야 그거 아닌데. 근데 선생님은 왜 그 기성 언론이 돼버린 밤의 대통령 밑에서 일하셨어요? 아니 그거는 뭐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내가 들어갈 생각은 없는데 예. 그거는 한 사람이 모든 역할은 다 못해요. 어, 한 사람은 한 시대에 적합할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내가 뭐 62대, 72대, 82대, 90대, 100살이 되도록 계속 내가 뭐 합니까? 아니, 난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선생님은 끊임없이 진화하셔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이제 늙었지만 또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건 너 왜 또 이래?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저항적 지식인. 네, 그거는 제가 조금 이 하나님께서 예. 이 세상에 제 인생에게 벌도 주셨겠지만 약간의 이 복도 주셨다면 네. 그 복이 그런 게 아니라 네. 아직까지도 일하고 있다는 거. 지금 저 새까만 후배 언론인이 구배를 끄덕끄덕.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소명을 예. 제 소명이라면은 네. 그걸 다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래 이런 그 고속 TV 같은 이 신진 저항 언론이 또 나와야 됩니다. 예. 그럼 거기에 저는 또 뒤에서 잘한다, 잘한다 뭐 해주면 되는 거고. 아, 언론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언론이죠. 예. 취급 필요 없어요. 언론과 인간을 써는 게 아닙니다. 아, 그렇죠. 언론은 영원한 자유인이에요. 예. 누가 뭐 증명서 떼달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독자가 생겨, 이 독자 보십시오. 여기 모이신 분. 예. 그럼 성공한 거예요. 네. 내가 또 계속 합시다, 우리.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저 대선배 언론인의 말씀에 우리 새까만 후배 언론인이 한마디 하라고 마이크를 갖고 올라오셨네. 예. 송국권 본부장 박수로 맞아. 시작한 지 30분 만에 저 입을 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 영남일보에서는 엄청 높은 본부장이에요. 서울에서 제일 높지. 제가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는데, 대학교 때, 40대 됐는데, 40대 신문방송학 전공하면서, 그때 루거리 시절까지 공부했고, 아, 루거리 아, 바이블이다. 그걸 처음에 쓴 것이다. 그 선생님 예수 반열에 올리시죠. 그걸 쓴 것이다. 이것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노안의 철학들, 시사 문제를 갖고 설명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박수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에 우리가 있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 포차에서. 받았어요. 지난 또 세계 자유화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언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언론 보도자들이 언론이다 아직까지는 아니, 저 혼술도 언론이다. 혼술도가 아니라 혼술은 언론이다. 아, 혼술은 언론이다. 예. 얼마 전에 저 구독자가 30만 넘었다고.
오. 네, 지금 99만이면 70만. 예, 예. 79만이면은 말하면 100만 붙습니다. 아, 대언론이에요. 시설만 못 따라간다 뿐이지. 예. 구독자, 독자 수 100만? 네.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그게 아니에요. 얘기만 보고 나서 구독자 수가 뉴미디어. 뉴미디어. 네. 이거 이 대목에서는 여러분들이 박수 치시지 마시고 저희들이 우리 30만 구독 만들어 주신 그리고 100만, 79만 구독 만들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하고 패널들이 박수 쳐드릴게요. 자, 그런데 선생님, 윤석열 대통령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많은 많이 아니야. 일부 자유우파 분들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를 잡아갈 때의 검사였다. 그런 이유로 좀 뜸악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네. 저는 정치는 요거밖에 안 돼? 가 아니라 이것만큼이나 됐네? 저는 그게 정치의 세계라고 보거든요. 네. 혁명을 하려면 100% 해야 됩니다. 100% 아니면 죽는 거예요. 근데 정치를 한다. 자유민주주의 하에 민주정치를 한다 할 때는 한 60%만 되면 아주 이건 대성공이고 50% 30% 돼도 그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제로에 비하면 이게 어디냐? 네. 자, 이재명 대통령 꼴 보는 게 좋습니까? 70% 정도로 이기는 게 좋습니까? 0.7%. 0.7%로 이기지 않았어요? 네. 예. 이게 어딥니까? 네. 만약에 지금 0.9%가 아니고 마이너스 0.7%가 돼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에 있다고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단맛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예. 윤석열 대통령 100% 신뢰하지 않아. 이제 이런 개인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단결해야 되거든요, 자유파가. 네. 그래서 잘라있으면 알잖아요. 이게 어디냐? 0.7% 윤석열 정부 이게 어디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합쳐가지고 매달려서 밀고 그 힘으로다 2024년 총선에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내부 분란, 내부 분열, 내부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다 같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0.7% 정권 이게 어디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야, 이게 어디냐라고 보자. 이게 어디냐라고 보자. 그러면 국민의힘도 그렇게 봐야 됩니까? 국민의힘은 좀 마이너스 0.7%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4년 전인가 4년 전에 김형호 공관위가 있었어요. 김영호가 공천심사위원회가 그때 공천을 전부한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완전히 다른 미래당 사람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참 잘못한 거라고 지나가. 그러니까 요거밖에 안 나오게, 요거밖에는 기대할 수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거기 몇몇 번은 괜찮아요, 몇몇 번은. 근데 김영호 공관위를 바꿔가지고 강경한 소리 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 예컨대 차명진, 김대회 등등 좀 이렇게 능력이 있거나 하게 열심히 싸우는 사람 있잖아요. 예. 다 떨어뜨려 버렸어요. 아웃시켜버리고 전부, 어디 저런 중간파 비슷한 어쩌면 자유파인지. 회색군자. 회색 그런 사람들 다 갖다 치운 거예요. 예. 더 이상 뭐가 나오겠어요. 사실 난 국회의원 앞으로 걸 사람들은 우리 지석규 선생 있죠. 지석규요? 응. 저기, 지석규. 저기 있잖아요. 마이크 잡아. 얼마나 좋아요. 일당 백차 삽니다. 인생되게. 내가 1970년대에 만약에 저 양반을 만났으면 제가 저 양반한테 어떤 한방 맞을 뻔한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그때는 뭐냐면 제가 보수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그때는 저 빨갱이였어요. 그냥 사파라고 해둡시다. 예. 지금 얼마나 지금 완전히 일당백 아닙니까? 자유우파 투사로서.
아니지. 아니지. 그야말로 진보. 예, 예. 자유민주주의하의 진보. 또 그뿐 아니라 또 우파애들 리버럴 자유주의자 주사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좀 내세우고 그래야지 네. 이 국민의 힘 가지고는 예. 여당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 네. 또 공천이 이렇게 된다 하면 그냥 우리 둡시다. 다른 나라로 이민 갑시다. 공천 불가를 해야 됩니다. 90% 이상 불가를 해야 돼. 그런가 하려 그러면은 대표를 그 잘 뽑아야 되는데 지금 뭐 여러 사람들 거론되잖아요. 그중에 그래도 그중 낫다. 근데 예. 제가 이름은 대지 않을게요. 이름 있긴 대고 있어. 있긴 있어요. 이름을 안 된다는 것에 함축적인 의미가 있을 예, 것 같아요. 알겠어요. 예, 있는데 되겠다. 예. 아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 그분들은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 예. 단지 너무 이렇게 이름을 대놓아버리면, 네. 얘도 분열이 일어나요. 네. 우리 같은 여론 오피니언 리더들이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되는데, 예.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데, 딱 하니, 분열을 조장하면은, 네. 그래서 저는 이름은 끝까지 내지 않고, 작은 이 정도까지는 얘기를 해야죠, 그래도. 싸우는 사람을 넣자. 이제 회색, 뜨뜻미지근한 회색.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상대하는 그 적대 진영이 이게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기 선생님, 네? 뜨뜻미지근한 회색 분자, 그러니까 안철수, 권성동, 김기현 이런 자들.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집어내는지나. 내 말을 안 하는데 이게 참. 아니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래 톡톡 뭐지 국정조사 받아들이고 예. 무슨 뭐 검증하는 막 할 때 톡 받아들이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호영이, 권성동이 아니에요? 권성동이. 주호영이나 권성동이나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앞장 세우고 이거 운동권은 못 싸웁니다. 운동권은 참 그 문제가 많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 우리가 못 따라하는 게 뭐냐면 그냥 싸우면은 저항 도사예요. 요새 보십시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참 무슨 사건만 하나 나도 너 때문이야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려면 지금 아까 뭐라 그랬죠? 주성동이라고 그랬던가? 권성동이 주호영이. 권성동. 그런 사람들은 게임이 안 돼요. 여기서도 끝까지 이름을 말씀 안 하시네, 직접. 역시 오피니언 리더셔. 저는 오피니언 리더는 애초부터 틀렸어요.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저는 사람 이름을 그대로 되잖아요. 어제도 또 누가 질문하셔갖고서 제가 할 수 없이 이름까지 됐잖아요. 나경원이 말고는 감이 안 된다. 이런 질문. 아니, 왜 그러세요? 목사님. 뭐, 나경원의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기침을 하세요. 저 마이크 좀 주시죠. 예, 예. 우리 당이 지금 국민의힘이라든지 국민의힘이 이제 동탄이 됐어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한 후에 한 30년 가까이가 탈당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 후에 제가 비대위원장 가는데 30명의 선수가 이게 올해 여러 번 당선된 소위원이 나왔어요. 한 80명쯤 남았는데 80명의 선수보다 30명의 선수가 더 높아요. 맞아요. 근데 중진들만 나가요. 거긴 다 3선, 4선, 5선들이 여기는 초재선들 나고. 이 남자분이 그렇게 있는데 재산도 그쪽이 훨씬 많아. 그런데 올라온 건 그때 47만 명이에요. 우리 당원들이. 우리 47만 명인데 10만 명이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제일 많이 나온 게 유승민이 따라가는 사람이 680명. 나머지는 20명, 100명이 좀 하나.
그러니까 40만 명 그 당원들이 꼼짝 안 하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 이 다른 정당이 뭔지 아는데, 전당대회에 걸렸어요. 사람이 없어서 전당대회에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김영호 공천 얘기를 했지만, 공천할 때 이상한 사람들 다 내려버려요. 따오는 걸, 뭐 이러는 걸, 욕하고 나간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당을 지켜왔던 40만 당원들이 이 화가 났죠.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당을 지켰는데, 엉뚱한 놈들이 이게 왔다. 나도요, 우리 지역구가 중구인데, 거기서 정말 어려울 때 당을 지켰던 사람을 공천하는, 갑자기 탈당하고 우리 당 욕하고 나갔던 분이 보니까 그 사람을 지켜준대요. 내 투표를 나갔는데, 그 사람을 찍을 수가 없겠더라. 지금 남인데도 이거 찍을 수가 없겠더라고. 스님모식인가? 그래서 이름이 좋았어요. 근데 지석규가 아니니까. 어? 홍보에 집행하는 게 뭐냐면은 이 밑바닥 당원들과 공천하는 사람들이 대립을 했었거든요. 당원들이 지지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번 당대표 선거도 총선에 이기려고 하면요. 지금 79만 명이래요, 당원이. 이 79만 명의 당원들의 정말 진정한 지지를 받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됩니다. 네. 또 그런 사람을 공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국민이 있는 거에 왜 힘이 없느냐? 당대표와 당원들과 이게 길나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예. 당대표와 알겠습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유민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당대표 우리 당대표도 그러니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통을 어려운 것은 네. 땅 그런 사람들이지 이게 정체불명의 사람들을 증거 당대표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네. 국민의힘 당원이 79만 명이라고 보도가 됐는데, 우리 고성구 TV 구독자가 딱 79만 3천 명이거든요. 네, 우리가 조금 많아요. 자, 우리 유근일 선생님이 5분 후에는 나가셔야 될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그 송년을 하면서 전 전국의 고성국 TV를 사랑하시는 아미고 의원 여러분들 저렇게 환영해 주시고 반갑게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금년에 승구 대선에서 0.7%가 이긴 거, 그 다음에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민노총, 사업이 아니라 이건 혁명운동입니다. 혁명운동을 진압한 거. 이건 금년에 우리가 아주 최대의 축하할 만한 그 사건이었는데 여기서 앞으로 전당대회가 이제 앞으로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그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나올 수 있게끔 합니다. 그것이 개년에 우리의 또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고 투쟁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바람직한 사람들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공천심사위원회를 그런 그 바람직한 당원 쪽에서 장악하는 방향으로 또 싸움의 목적이 설정돼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까지만 가도 한 60%는 갔다 옵니다. 거기서 이제 한 20%만 더 밀면은 총선에서 이기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정권 교체가 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정권 교체는 청와대 용산관저만 됐지 그 밖에는 전부 빼앗긴 들입니다. 이게 정치 권력도 다 장악하지, 경찰도 장악하지 못했어요. 경찰 이 항명기관이 있는 거 보십시오. 근데 경찰도 검수완박인가 그거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뒤집을 것 같으니까 지금 앙앙부락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경찰을 그러면 하물며 이 사회 가부냐
언론을 포함한 사회 모든 이 사회 권력이 우리 권력이 아니야. 남의. 우린 여기서 어떤 의미에서 이 비주류가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거, 사회 권력과 정치 권력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2024년 총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어, 힘차게 조금 남은 제 인생을 제가 쏟아볼 테니까 한 인생을 남은 여러분들이 더 쏟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일어나시죠. 자, 우리 유근희 선생님, 박수로 한 번 더, 격려 말씀해 주십니다. 유근희 선생님 말씀 중에 저희가 사실은 좀 간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당대표도 중요하지만 최고위원들도 중요해요. 당대표 잘 뽑아놨는데 최고위원들이 이상한 자들이 들어가 있으면 당대표도 함부로 하기 어려워지고 이제 전당대회가 뭐 불과 석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좋은 당대표 또 그 좋은 당대표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좋은 최고위원 후보들에 대한 고민까지 좀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성구 박사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송국권 본부장과 이성구 박사가 모두 5시에는 일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네, 새치기를 했네요. 한 10분 남았습니다. 10분 예. 남았는데. 자, 우선 이성구 박사께 박수로 환영. 속물경제 아시죠? 네, 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성물경제의 이성구입니다. 우리 고성국 박사랑 같이 늘 이런 얘기들 나누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뵙게 되니까 정말 반갑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이성구 박사 모시고 질문할 거 딱 하나 있었는데 해도 돼요? 네, 하십시오. 민노총 학살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가까이.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제가 늘 좀 미지근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네. 요번에 좀 제대로 한 거죠. 그러면서도 저는 또 제 얘기를 하나 강조하고 싶은 그러세요. 거는 예. 바로 그게 소비자의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민노총이라든가 화물연대가 굴복할 때 언론에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나갔어요. 근데 그게 결국 보면은 민노총이나 화물연대로 하여금 굉장히 초조하게 만든 겁니다. 국민들이 반대편으로 돌아서는구나. 그래서 제가 늘 이 정부한테 주문하는 거가 우군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가장 강한 우군이 바로 소비자다. 이렇게 얘기가 국민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민노총하고 야 용감하게 나가서 싸우자 하면은요 질 수도 있어요. 바로 우군을 만들어 가지고 싸워야 이긴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은 거죠. 네. 사실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요. 민심을 얻고 싸우면 이기죠. 그런데 그 민심을 얻는 거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꼭 하면 무슨 명박산성 같은 거 쌓아갖고 스스로 민심과 차단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민심을 얻는 방법, 소비자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규제개혁이라든가 이런 모든 분야에서 이런 것들이 바로 소비자한테 간다는 거를 브랜딩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지금 보면은 좌파들이 그걸 너무 무시해가지고 지금 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목 이런 데서도 장애인분들 우리가 잘 해드려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살펴야 되지만 지하철에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동력을 잃게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지하철을 막아섰을 때 정말 많은 소비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 사람들이 무시하면서 우리만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장애인이 벼슬이냐까지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소비자들의 힘을 어떻게 수렴하고 브랜딩화 하느냐 하는 거가 우리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비해서 무시되고 있다 하는 건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그 대목 조금 좀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송국권 본부장 좀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네. 죄송해요. 같이 이 마이크 두 개를 써야 된다고. 조금 옆으로 앉으셔요. 제가 어제 김상진 대표 삼각지에서 365일 집회를 하고 있어요. 좌파들이 대통령실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그 길목을 딱 막고 365일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김상진 단장하고 잠깐 인터뷰하는데 진짜 뜻밖의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대통령실이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 정말 고층 아파트들이 네. 많더라고요. 모두 7천 몇 세대인데 이게 집회를 하면 그분들이 너무 괴로워하신다. 그래서 그분들의 괴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음향도 낮추고 뭐도 하고 진짜 조심하면서 집회한다는 거예요. 근데 좌파들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이미지에는 진짜 거칠게 투쟁만 할 것 같은 이 김상진 단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우리 자유우파도 진짜 소비자 눈높이로 지금 문제를 풀어가야 하고 있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다니까.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파와 좌파의 차이점이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차이점인데 네, 그렇게 물론 그렇게 하는 게 기본이죠. 원칙이죠. 이게 네. 다른 주민들도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상대편의 좌파에서는 그것을 감안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호소력은 좌파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그 우파가 상당히 좀 그 주장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는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그것을 뭐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줘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 좀 그 강하게 투쟁을 할 때는 아주 강하게 그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우파가 좌파보다 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국민한테 피해 안 주는 곳에서는 세게 싸워야 돼. 국회 같은데. 여의도 국회의사당 같은데 뭐 주민이 피해받을 건 뭐 있어요. 거기 가서는 세게 싸워야 되고 실제로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는 주민 눈높이에 맞춰서 진짜 설득력 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 거꾸로 하거든. 그렇죠. 네. 그런 이유 이제 좀 이따 가야 되니까 예. 류건일 선생님 말씀 중에 예. 정말 또 와닿는 게 있었어요. 뭐냐,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잘하고 못하고 이거 할 때가 아니다. 일단 힘을 실어줘야 될 때고 이재명 대통령 됐으면 어떡할 뻔했냐 이 이야기가 예. 확 닿는 게 진짜 그렇게 될 뻔했어요. 그렇지. 예. 왜 그러냐면 지금 0.7%도 그렇지만 최근에 대장동에서 선거 자금을 뺐었잖아요. 네. 428억 저수지를 만들어놓고 그 성남시장 재선할 때 또 뺐쓰고 경기도지사 할 때 뺐쓰고 또 그 2017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뺐쓰고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이번에 대선 후보 경선에서 약한 호남에서 돈을 쓰려고 20억을 요구를 해서 8억을 갖다 뿌렸어요. 자, 그런데 그 시점에 언론 보도가 터지고 이낙연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독돼 버렸거든요. 그때 스톱됐어요. 저수지에서 돈을 못 빼앗아요. 예. 만약에 그게 스톱이 안 되고 저수지에서 돈을 계속 빼오는 상태에서 대선 본선을 갔다면 좀 0.7% 차이잖아요. 그럼 이낙연이가 1등 공신이야. 그렇죠. 제가 그걸 했는데 이낙연이 이 자료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예. 대장동 일단 거기서 어떤 동향도 있고 그래요. 아하. 네, 예. 그래서 자료를 갖고 그것이 이제 하나씩 이렇게 터뜨니까 언론이 또 추가 취재를 하고 해서 저수지에서 돈을 못 빼오게 된 거예요. 이재명이 쪽에서도 이낙연 쪽에서 터트리는 정보가 별것 아니거나 가짜였으면 신경 안 썼을 텐데 그렇죠. 지그들은 알잖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진짜 정보가 터트려지니까 야 큰일 나겠다. 그래서 거기서 그게 없이 계속 대선을 하고 뭐 수백억을 만약에 더해서 뭐 돈을 현금으로 스포는 못하겠지만 조직을 두거나 하거나 했으면은 불과 0.7% 차이, 20몇 명 차이가 뒤집어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생각은 정말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윤석열 대통령 그런 것도 일단은 상당히 복이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게 그런 복도 작용을 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지켜줄 필요가 있고 또 지금은 지지율이 회복되고 있으니까 네. 상당히 좋은 내년은 아주 좋아질 겁니다. 그래. 예. 이게 우리 송국권 본부장 곧 일어나셔야 되니까 고성구 TV는 언제 복귀하세요? 오늘 복귀한 거예요? 제가 이게 한국 편한 말씀 드리고 갈게요. 아까 듣다가 생각했는데 예. 당 대표 예. 누가 돼야 되느냐? 예. 저는 지금 답이 나와 있다고 봐요. 당 대표는 제2의 이준석은 안 된다. 이준석은 안 된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정권이 교체가 되고 뭐 야당 대표를 하다가 여당 대표가 됐는데 여전히 내부 총리라고 자기 정치를 하는 바람에 윤석열 정부 초반에 굉장히
흔들렸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는 여당 대표면은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공격할 때 그것을 중간에서 막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이 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본인이 저지른 그 문제 때문에 그 상황인데 지금 제2의 이준석이 등장을 했죠. 이름 이야기하지 말고. 아니, 이름 얘기를 이름 잘 하시잖아요. 아니, 그 기자가 이름을 얘기해야지. 그래서 아니, 오피니언 리더야? 아니, 그냥 언론인. 유스택을 받는 대권 주자가 등장을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유승민이?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유승민 대표 체제가 들었으면은 엄청나게 어려워집니다. 다음에 총선에서도 만약에 이겨도 유승민계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유승민이 딱 공천해서 유승민계가 이기면 유승민이 당대표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해. 그것에 유승민 전 의원이 계속 헌법 이야기를 하거든요. 헌법의 가치를 윤석열 대통령이 대입을 하는데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제일 처음 했던 게 헌법 1조, 2조 강조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이것도 뭔가 좀 망치를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그 유승민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유승민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당대표가 되고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원 지지율 높은 사람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윤석열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 당대표가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유승민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조사를 딱 해보니까 나경원이밖에 없더라니까.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또 룰 개정도 뭐 다른 데서 시비를 거는데 아니 당원을 대표하는 대표로 뽑으면 당원들끼리 해야죠. 그래서 이게 100%도 지금 뭐 가보면 할 건 아니고 100%를 하면은 나경원 전 의원이 가장 유력하죠. 그래. 자, 우리 시간이 돼서 송부장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보내드립니다. 아니, 우리 이성구 박사도 5시에 나가기로 돼 있는데 얼른 한두 마디 더 듣고 보내드려야죠. 딱 한마디 하고 그냥 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조금 여유 생겼어요. 아니, 원래 저 정통 경제 관료거든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나 뭐 이런 쪽으로. 근데 너무 소신이 강해가지고 그 장관 될 사람이 차관도 못 되고 1급에서 잘렸지. 그리고 부당해고 당했지. 그거는 제가 소송해가지고 다시 복직한 다음에 그만. 네, 그러니까 그 소송 보통 부당해고 당해서 소송하려면 굉장히 괴로운데. 제가 정부랑 3번 그것 때문에 가짜 뉴스를 보도한 언론 MBC 뭐 조선일보 됐어요. MBC랑 싸웠어? 네. 야, 잘했다. MBC한테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뭐 조선일보하고도? 조선일보하고도 또 다 받고 제가 돈을 밝히는 편인지 어쨌든 다 받았어요.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정통 경제관료가 무슨 속물경제라는 이름의 유튜브를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특히 고성구 TV처럼 자유파의 종론 방송을 우리가 표방하지만 좌파들이 구구 방송이라고 막 매도하는 이런 데 나와서 방송하는 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또 재미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고성국 박사 얘기할 때 가끔 태클도 걸고 어떻게 보면은 이러는데 뭐 하는데 그건 아니고 뭐 이런 그래서 저는 고성국 박사 TV를 경제 분야에 있어서만은 정말 정론 TV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중이죠. 아니 잠깐 말이 이상하다. 아니 경제 분야에서 10,000원이라면 뭐야 그러면 저 이승호는 뭐고 지석규는 뭐가 돼? 그러니까 경제 분야 제가 다른 데는 모르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이거는 정말 중립적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주류 경제학의 입장이다. 뭐 어떤 치우친 입장이 아니고. 그래요. 저희가 그 고성구 TV 개국 이래 시청률 안 나올 거 각오하고 감수하고 편성을
한 거가 세 개 있습니다. 세 개. 하나가 경제예요. 이 경제는 어려워서 그런지 아무리 훌륭한 패널을 모셔도 시청률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청년들이에요. 우리가 청년 육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은 하잖아요. 막상 청년을 앉혀놓으면 이게 듣보잡이잖아 대부분. 예? 그러니까 시청률이 안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후보를. 이게 대선 후보 정도 되면 좀 보지만 이 국회의원 후보건 무슨 단체장 후보건 후보를 갖다 앉혀놓으면 시청률이 떨어져요. 네. 그런데 저희가 고집스럽게 그 세 분야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하는데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이 잠재적으로 훌륭한 후보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 이제 우리 시청률 반토막도 아니야. 4분의 1 토막 날 각오하고 저희들이 할 거거든요. 그런데 경제부터는 우리 김종석 의원, 지금은 저 위원장이죠. 규제개혁. 예,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 공동위원장이에요. 정부 쪽 위원장이 한덕수 총리, 그리고 민간 쪽 위원장이 김종석 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총리급이야. 그 김종석 위원장이 경제파트 패널을 하시면서 우리 이성구 박사하고 호흡을 맞춰서 두 분이 경제파트 해설을 할 때 시청률이 쫙 올라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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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우리 고성국 TV 입장에서는 진짜 소중한 패널입니다. 이성구 박사도 김종석 위원장. 지금 저 마지막 질문이에요. 어제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있었죠? 예. 3대 개혁이 주로 논의가 됐습니다. 추경호 부총리의 경제 파트 설명도 있었지만 더 많은 관심은 3대 개혁에 모아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위험이 있더라도 이거 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어요. 좀 평가 좀 해주세요.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찬사를 보는데 다만 찬사를 보는데 예, 인기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노동, 그 노동하고 연금 개혁, 예, 연금 개혁, 교육 개혁 이 세 분야가 인기 없는 분야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소비자들의 니즈를 잘 파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금 개혁 그러더라도 단순히 지금 빵꾸 날 거기 때문에 개혁해야 돼. 이게 아니라 연금의 거버넌스를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연금을 다 붓고 있는데 그 연금이 어디다가 투자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예, 깜깜이. 바로 연금 개혁에서 투자한 여러분들한테 감시하고 어디 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게 하겠다. 네. 그래서 거버넌스를 바꿔주겠다면 그게 절대로 인기 없는 개혁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노동에 관해서도 무슨 뭐 몇 시간 일하게 제한하고 뭐 퇴직금을 어떻게 주고 그러는데 그게 노동자 위해지나요? 전혀 아니에요. 사실은 노동자가 속박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가지고. 퇴직금만 하더라도 사실 뭐예요? 자기가 받을 거를 나눠가지고 나중에 받는 거예요. 근로시간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더 일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근로자의 선택권을 존중시켜주는 노동개혁으로 가겠다.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바꿔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어느 하나도 인기 없는 개혁이 될 수가 없어요. 교육만 하더라도 저번에 어떤 지방의 교육감은 애들이 의대로 많이 가기 때문에 자사고를 폐지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알려진 거는 사실 의대가 굉장히 중요한 인력이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 국가 경쟁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의학 분야, 물론 의사만은 아니지만 그런데 좌우하고 있으니까 네, 바이오, 의료. 의학 쪽에 많은 노력을 한다는 거가 또 잘못도 아니에요. 이런 이 독선적인 교육 제도를 바꾸겠다 하면은 그런 것들이 전부 인기 있는 개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얘기하고 그러세요. 아니 시간이 없다고 자기가 근데 그래.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5시 하나 뭐냐면 어제 한 가지 또 좋은 신호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 욕했었어요. 입으로만 자유시장 경제를 떠들고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아하. 전부 신중한 모드 이래가지고 지금
6개월 동안 한 일을 보면은 문재인의 악행을 스톱시킨 거 정도가 공헌이지 뭘 고친 게 없어요. 그래,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유근열 그 고모님 말씀처럼 우리가 100%를 바라지 말고 뭐 60, 70%만 바라자 그러면 스톱시키기만 해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저 욕심 많은 사람이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랬었거든요. 이게 속물적이라서 욕심이 네. 많아요. 속물경제 소비자 TV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에서는 좀 이 뭔가 얘기가 명확하지는 않았어요. 개혁하겠다 그러지만 두리뭉실했죠. 예. 근데 부동산에서는 굉장히 명확한 메시지를 줬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다주택자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거가 결국은 집이 없는 서민들을 괴롭히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저는 지금 제가 그래서 원희룡 장관 한번 만나보려고 그럽니다. 네. 대통령이 이렇게 메시지를 줬으면은 아하. 박경호 장관 무서워하지 말고 먼저 치고 나가라. 어. 너무 말하자면 신중 모드로 가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의 악행은 빨리 제거할 거는 좀 빨리 제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못하고 있었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언들을 보면서 조금 기대를 더 해봅니다. 이걸. 사석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비판을 많이 했던 모양이네. 우리 고성국 TV에서는 그거 하면은 방송 못 나갈까봐 자제해주는. 근데 원희룡 장관이 만나자 그러면 만나준대요? 장관이랑 무지 바쁜 것 같던데? 아니, 뭐 세종시 가서 좀 만나죠. 기억하시죠? 제가 지난 6.1 지방선거 때 세종시에 제가 4번인가 갔어요. 최민호 후보 지원하러 갔는데, 그 최민호 후보가 결국 세종시 시장 당선됐잖아요. 그 최민호 후보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라서 그 공무원, 같은 공무원인가? 동기. 고시동기? 예. 고시동기니까 얼마나 가깝겠어요. 고등학교 때 같은 동기. 그래서 저는 솔직히 최민호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성구 따라 강남 갔다 왔어요. 네, 결과가 좋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자, 마무리 인사 말씀. 마무리 아까 그게 네, 바로 마무리. 그래도 안녕히 계세요는 해요. 그리고 송년 특집이야, 송년 특집. 뭐 덕담도 한마디 하고. 네, 오늘이 송년 특집이니까 연말 잘 지내시고 새해에는 건강하게 그리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승우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좀 편하게 앉아 계십시오. 예. 자, 이승우 변호사 이쪽으로. 올해 저희 고정호 TV는 사실 저희가 뭐 유튜브 형식을 취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자유파 정론 방송, 이거 정론 언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제가 혼자서 정론 일침이나 촌철살인도 하지만 정말 우리 사회 최고의 지성인, 최고의 그 이론가들, 또 최고의 평론가들을 모시기 위해서 늘 두 눈을 부릅뜨고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좋은 사람 있다 그러면은 삼고초려, 사고초려도 하는데 오늘 저희 고성국 TV가 올해 얻은 정말 큰 이 자산이 바로 우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박수. 네, 감사합니다. 이승우 변호사는 우리 이번에 잠시 후에 생방송 후에 저희들끼리 이제 행사할 때 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아미고 고문단이 이번에 이제 새로 결성이 됐는데요. 강릉 지역에서 활동하는 아미고 고문 이은구 고문이 강력 추천을 했어요. 이 21애가 있는데 진짜 괜찮다. 한번 키워봐라. 그래서 제가 친구 말만 믿고 무작정 출연을 시켰는데 사실 2번, 3번 출연시킬 때까지는 조마조마했어요. 이게 말하다가 말고 뭐 더 할 것 같은데 가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감질나게. 예, 근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지금 아주 인기 있는 고성우 TV 고정 패널로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법성 TV 법으로 승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저 스님 이름 아니에요. 법승 TV 법으로 승리한다 TV도 직접 운영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꼭 구독 좀 들어가서 해주시고 많이 우리 이성우 변호사 좀 키워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고정TV랑 함께 했는데 그동안 어땠어요? 어, 옆에서 이제 박사님한테 말씀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굉장히 저한테 주어진 것이 좋았고요.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공감대를 갖고 계신 분들하고 호흡할 수 있었던 것도 너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기회나 시간이 저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임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우리 고정TV 패널들 중에서요. 오늘은 이것이 정치다 그 TV조선 프로그램이랑 정면으로 시간이 겹치는 바람에 진짜 아쉽다고 하면서 못 나온 서정욱 변호사 있잖아요. 저희 방송국에 올 때 준비를 제일 많이 깨알같이 메모해 갖고 오는 패널은 서정욱 변호사예요. 그런데 이제 준비해서 오는 거예요, 그건. 근데 저희 방송국에 일찍 와서 여기서 진짜 열심히 준비하는, 이거 초칙이라 그래야 됩니까? 이 이승우 변호사예요. 네. 네. 보통 30분 전에 또 1시간 전에 와서 저희들이 이제 그때쯤 되면은 뭐를 토론할 거라는 게 주제가 정해지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 정리하고 직접 해보고 이렇게 해서 아주 철저한 준비를 해서 저희 방송에 임해주고 계세요. 예, 그런 점에서도 역시 좀 프로다운 그런 패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 뭐 워낙 상황이 지금 긴박해서 몇 가지 그래도 우리 법률적인 얘기를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네. 오늘은 준비도 안 했을 텐데 어떡하냐? 예,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렇지. 나 쉬운 질문만 할게. 예, 예. 이재명이 언제 감옥 가? 제 생각에는 오늘 아무래도 그거 물어보실 것 같아서 그건 이제 사실은 기정사실화된 걸로 생각하시고 포스트 이재명을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나. 아, 그래? 네. 아, 이재명이 감옥 가는 거는 이미 결정돼 있다. 예, 시간만 정해져서 뭐 확정만 되면 되는 문제라서 이 포스트를 2023년도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김만배가 뭐 무슨 자해를 했니, 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니 그러는데 그 정황을 보니까 예. 이게 진짜 자해 소동을 벌인 건지 아니면 진짜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건지 이게 판단이 잘 안 서던데 예. 법률적 경험이 있으니까 변호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제 경험상으로는 삶에 집착이 충분히 있는 분들은 함부로 자해해서 사망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살도 그거는 인생에 대한 어떤 낙이 끊어져야지 가능한 거고요. 예. 그런 형태로 인생에 대한 삶에 욕심이 있는 분들은 절대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기 어렵습니다. 목사님, 말을 굉장히 완곡하게 잘하죠. 근데 굉장히 수위가 높죠. 해볼 때 지금 어려운 질문을 준비를 했어야 되네. 아니, 문재인은 언제 나올까? 그거는 지금 제가 보면은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미 진술을 확 주지 않았습니까? 아, 예. 예, 삭제 안 되는 줄 알았다. 근데 삭제되더라. 그럼 사실 게임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예, 그걸 가지고 저도 그 문제에 관련해서도 이미 중요한 진술의 경로가 검찰 진술이 맞다라고 돌아선 것이기 때문에 이 주장 입증과 관련된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검찰 관계자 오늘 설명도 있었는데요. 예. 신중하게 조사 여부와 기소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게 가장 정확한 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 근데 그 박지원이가 서훈이가 다 했고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던데요. 현실 가능성이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바지 국정원장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예. 삭제가 된다 안 된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저는 관여를 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아니 근데 그 박지원이를 또 더불어민주당은 왜 복당을 시킨대요? 그 정치적 이념에 대해서는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이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우리 이성우 변호사가 그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굉장히 법률적으로 아주 드라이하게 그렇게 해설을 하시는 걸로 들으시겠지만 거기에 이 정치적인 이 독수들이 엄청 많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듣고 있으면 진짜 재밌습니다. 이 이승우 변호사의 해설이 진짜 재밌습니다. 어떤 분이 궁금해하셨어요. 내후년에 총선 출마합니까? 전혀 그런 계획 없습니다. 네. 아니 출마 준비한다고 그러던데? 누가요? 저는 전혀 아닙니다. 네. 그래요? 네네. 정치할 생각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 왜 나와요? 정치를 제가 직접 출마해서 뭐 정치인이 될 그런 생각은 없고요. 예,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그런 좋은 정당에서 네.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거나 절차적으로 법치를 확립할 수 있는 정당원을 키우는 역할을 만약 주신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열심히 해볼 의향은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연수원 뭐 이런. 뭐 연수원이 아니어도 당직자들도 사실 법적으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렇죠. 준비들을 해야 되는데 내부에서 아마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법률가가 또 그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이 아마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법률가들이 진짜 일 많이 해야 되는 곳은 저 국민의힘이 아니고 네. 대통령실인데. 대통령실에는 유능한 분들이 손짓만 해도 많이 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저보다 유능한 분들도 많고 해당의 좋은 뜻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저는 정당의 발전이 미래의 발전이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혹시 우리 이승우 변호사 처음 보시나요? 네, 천만. 아니, 고용 TV에서는 봤죠. 예. 예. 혹시 이승우 변호사한테 뭐 질문하실 거 있어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차기 법무부 장관감이네. 한동훈보다 한 수위고. 한동훈보다 한 수 위에요? 예. 아니, 어떤 점에서요? 말하는 거 보세요. 직접적인 것보다 간접적인 게 더 힘이 크다는 거죠? 한 말씀 하셔야 되겠네? 감사합니다. 겸손하지도 않네. 한동훈이하고 각자가. 그래요. 우리 올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이성우 변호사는 마음에 남는 어떤 그 결정적인 순간이라 그럴까? 또는 이런 일이 올해 있었다. 어떤 일을 꼽으세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신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예. 진짜 천만다행이다 이 생각했습니다. 네. 이게 우리 이성우 변호사 얘기하니까 진짜 제가 그날이 생각이 나네요. 그때도 제가 선거 방송했잖아요. 후보조사에는 조금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근데 처음 개표는 내내 끌려갔잖아요. 이 새벽에 그걸 이제 역전시켰는데, 다들 그 초반 분위기는 진짜 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어요. 근데 저는 전 두 가지죠. 하나는 어쨌든 이길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또 하나는 방송 진행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졌다 그러고 방송합니까? 곧 죽어도 이겼다 그러고 방송해야지. 그래서 사실은 엄청 버텼어요. 버텼는데, 그 이기대 진짜. 예? 희석규. 예. 그때 같이 고생했지. 그러니까 예. 홀딱 벗고 저 그때 이혼했어요. 지금 네 목소리가 안 나와. 좀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승리. 예. 그게 가장 그 가슴에 남는 사건이다. 그렇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점. 가장 아쉬웠던 점은 글쎄요. 처음엔 아쉬웠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맞겠다 생각된 게 한 가지 있었는데요. 이번에 교수분들께서 과이불개라는 사자성어를 선택하셨고 그게 마치 보도될 때 일부 언론에 의해서는
대통령이 과실을 고치지 않는다. 이런 표현으로 쓰면서 언급을 했는데요. 오늘 보면서 그걸 곰곰이 다시 꼭 짚고 생각해 보니까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 과이불개라는 단어는 굉장히 적합한 것 같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께서 국민 패널 100명을 같이 호흡하시면서 이야기 나눴던 세 가지 3대 개혁을 하겠다. 이게 사실은 국가 사회적으로 과이불개 상황을 극복하겠다. 이런 생각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이 아쉽기도 하면서 또 희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좀 동시에 들었습니다. 예. 그 과이불회, 그러니까 과가 있으나 불회, 뉘우치지 않고 고치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그 교수들 지그들끼리 돌려보는 신문이 있어요. 교수신문이라고. 그 교수신문에서 이제 연말에 꼭 올해를 한 단어로 표현하는 사자성어로 뭐가 적합하겠냐? 자기들끼리 그 뭐라 그러죠? 이제 그 제안을 해서 투표 비슷한 걸 해요. 네, 거기서 올해의 한자성어로 채택이 된 게 과이불개라고 하는 건데요. 뭐 그냥 책상물림들이 하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역시 저보다 한 부수 위네요. 그걸 또 이렇게 해석을 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 안에 교육개혁이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들이 선정하신 과외불개라는 단어를 대통령께서 교육개혁으로 돌려주실 거다. 네, 우리 예, 이승우 변호사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 늘 있을 겁니다. 저는 내후년에 국회의원 배지 달고 떠나나 싶어서 좀 사실 그랬는데 안 간다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더 크고 더 넓게 앞으로 발전해 나갈 이승훈 변호사와 늘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마무리 인사 한 말씀. 예, 올 한 해 동안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 한 해 만만치 않겠지만 희망을 갖고 열심히 같이 노력하다 보면 꼭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임명진 목사님과 아닙니다. 임명진 목사님과 옆에 곁다리로 지석규를 같이 모시겠습니다. 여기 목사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목사님 이쪽으로 오시고 지석규는 목사님 옆에 지석규가 메인으로 가면 아닙니다. 목사님 여기 가운데 앉아 계세요. 지석규로 지석규로 와. 차세대자는 여기 서 있잖아요. 빨리 오세요. 아니 오세요 빨리. 와. 이런 사람이 앞으로 국회의원 해야 된다고 아까 유경준 선생님 얘기했죠. 우박사님 때 얘기가 많이 했는데. 자, 이거 생방송 중입니다. 빨리 앉으세요. 네. 네, 지석규 팀장,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시대의 유능한 인재, 이승우 변호사와 달리 듣보자 지석규입니다. 나오자마자 이승우 변호사를 비싸냐? 아니, 저도 처음 문을 뵀는데요. 네. 이승우 변호사님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 가만히 그러니까 이게 보면 거의 제가 볼 때는 추가 선고 가지고 팔을 찌르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보면 꼭 사인 한 장 가져가려고 하는데, 사인 한 장 해주십시오. 아니, 집에서 해오라는 거 아니야, 부인께서? 예.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불쑥 마이크를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임명진 위원장님, 제대로 인사를 하실 기회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뭐, 늘 하는 인사인데 또 해야 됩니까? 예, 예. 그래도 송년 특집이니까 기도라도 짧게 한 번씩. 이런 자리에서 이게 뵙게 돼서 정말, 예, 반갑습니다. 아미고, 회원 여러분들. 금년 한 해, 우리 대통령 만들려고 여러분들이 앞장 서셔서, 정권 교체가 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돼서,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예, 저 두 분한테는 이제 사람 얘기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언론인들하고 얘기할 때는 사실 사람 이름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두 분은 언론인도 아니시고 그냥 제가 맡겨도 되는 분들이라서 그 올해 제일 뜬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님. 이승우지 뭐 누구예요? 그 다음으로요. 제일 뜬 사람 말고. 지석규. 자, 그러면 지석규 팀장은? 아, 이승우죠. 그 다음은? 저지요. 네. 우리 묻고 떠드는 사이에 이종근 실장이 예, 다른 방송 급하게 마치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단상에 모시겠습니다. 네,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근데 예, 예. 아니, 이쪽으로 와야 화면에 좀 잡힐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목사님, 네. 거기 앉으세요. 예. 그 아까는 주로 당대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당대표 얘기는 뭐 그 정도면 되고요. 차기 대권주자 얘기 좀 하죠. 올해 차기 대권주자감으로 좀 눈에 좀 이제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있었습니까? 그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4년 5개월 남았다. 지금 얘기하면 이거는 불충입니다. 얘기 못합니다. 있긴 있는데, 이게 유력한 대권 주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안타깝게도 이게 좀 낙마하는 것 같아요. 이제 홍준표 대구시인데 대구시장을 너무 잘해가지고 몇 개월, 6개월 만에 2천억을 갚았대요. 예. 빚을. 예, 빚을 갚았어요. 예. 그리고 모든 직원들에게 패딩 선물을 했대요. 고성국 패딩처럼. 이런 사람 대구시장 재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야. 홍준표 시장이 이거 시급하겠네요. 최선을 하고 진석 팀장은 어떻게? 차기 대선을 예. 저보고 그럼요. 당대표 얘기는 뭐 아까 다 했고. 네.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네. 아니, 그때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고 했던 사람이 왜 그러세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 대통령. 여야 다 할 것 없이. 예, 그렇죠. 예. 예. 아니, 제 눈에도 눈에 많이 띄는데요. 예. 예. 하겠다는 놈은 많은데, 신에 안 될 놈만 다 있는 거예요. 하면 안 될 것들이 많다? 예, 그 이름 얘기하는 그래서, 예. 아니, 이름도 얘기할 것 없어요? 아니, 뭐, 성만 얘기. 성만? 제가 성을 얘기하면 이제, 예. 박사님이. 이름은 내 전공인가 봐요. 제일 먼저, 승민이? 제명이? 가만히 있어봐. 또 이가 있어? 누구예요? 이낙연이? 준석이, 지는 하겠다는 놈. 아니, 가만히 있어봐. 그 너하고 수준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 어떻게 이준석이를 대권주자로 생각을 했냐? 죄송합니다. 네. 자, 우리 지석기 팀장이 올해 아주 경사가 났어요. 대통령하고 이웃이 됐습니다. 이태원에 산다는 이유로 가끔씩 대통령을 본답니다. 대통령 차 지나갈 때. 제가 이래서는 그건 좀 보안 사항이고, 대통령과 관계된, 특히 대통령실과 관계된 건
같이 밥 먹었다고 떠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보안상.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일체 발설하지 않고 보안을 지키고 있습니다. 문자 온 거 이렇게 보여주는 건 어떻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서 제가 보안 사항까지 1급 보안, 특급 보안 사항을 다 깐다면 내가 아침에 뵙니다. 대통령 진짜 차 지나가는 거 출근할 때 가끔 있습니다. 보안 사항들 대통령의 동선을 제가 다 고백하는 거예요. 네, 집 앞에서 웃겨서 진행을 못 하겠네. 아이, 저는 제명이가 아니고 일체 거짓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얼굴에 제가 철판 깔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 얼굴에 그래도 저도 철판 깔고 살지만 표식은 되는 철판인데 되면은 표식도 안 되는 아이언 도구만 철판 깔고 살기 때문에 저와 비교해 주십시오. 제 철판은 다릅니다. 이번에 자기가 다 혼자 얘기하면서 마이크로 나한테 돌려요. 이번에 민노총 무너지는 거 보니까 진짜 힘없이 무너지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저거 아, 애들 그렇게 키웠대. 저한테 질문하시는 어. 거. 아니, 목사님이 일단, 근데 저는 이제 그거 보고 참 즐겁고 너무 행복했는데, 그래서 마누라하고도 같이 또 막걸리 한 잔 또, 있는 형이나 한날 다 막걸리도 까고 그랬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거든요. 어떻게 봐요? 언론 기자들이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이번에 사실 무너진 거는 철저하게, 대규모 공장 사업장 중심이 아니에요. 뭐냐면, 코로나 사태 때 코로나 지원금 받은 소상공인, 트럭 사장님들이 다 개인화돼 있고 분산화돼 있는 사람들에서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노총의 주력이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고요. 진짜 민노총의 밑에는 바로 거대한 대규모 사업장 중심의 일반적인 금속 노조 중심으로 있거든요. 현대자동차 뭐 등등. 그래서 이렇게 만만하게 보고 요거 했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통해서 화물연대를 바람잡이로 사실은 그 바람잡이를 쓴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1차전에서 전투로 이긴 거지 결코 있는 정말 전쟁에서 이긴 건 아니다. 그래서 여전히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민노총이 1차 접전에서 졌다면, 근데 주력군을 보내서 진 게 아니라면, 그러면 이제 주력군이 진짜 한판 붙자고 나서겠네요? 어떤 전략으로 나설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 민노총의 위원장 자체가 그러니까 전통적인 민노총 위원장들이 쭉 환생시켜왔던 뭐 쌍용 자동차라든지 거대한 사업장 중심의 위원장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전부 다 끌어들여서 심지어는 아시겠지만 학교 급식 하시는 분들까지 다 비정규직, 또 콜센터 이래서 당선된 위원장이기 때문에 민노총 주류에서도 생각지 않게 조금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번 이제 민노총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전략이냐 이럴 땐 민노총 위원장이 제대로 된 전통적인 거대 대규모 사업장 중심의 위원장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늘에서 헬리콥터 뜨면서 전쟁하는 수준으로 민노총이 싸울 겁니다. 그때는 진짜 예전에 여러분들 혹시 보셨을지만 저희 때 군신 자살도 하고 군신도 하고 그야말로 하늘로 전쟁이 일어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번 전략은 대규모 사업장을 먼저 철저하게 다시 한번 동원할 수 있는 준비를 탄탄히 하고 이분처럼 지들이 먼저 치고 나가는 비정규직 중심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이 공중전 헬기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10년 전, 15년 전에 그런 이 쌍용 자동차가 워낙 그 장기 악성 그 파업이 계속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진압하려고 육해공 3면으로 진압 작전을 펼친 적이 있거든요. 그때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 민노총의 주력이라고 하면
민노총의 주력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개를 꼽습니다. 하나가 금속노조입니다. 금속노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아는 그 큰 대기업들이 다 들어갑니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쌍용자동차, 대우조선, 기아자동차 이런 것들이 다 금속이잖아요. 금속노조. 이 주력이 움직일 때는 지금과는 좀 양상이 다르다 이 얘기고 또 하나가 정교조예요. 예, 정교조가 이런 그 제조업 쪽하고는 다르게 가장 어떤 면에서 이념적으로 단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노총 연대 파업이라고 하는 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선거구를 내세워서 약간 하다가 마는 정도고 예, 이 주력군이 움직일 때가 곧 온다. 저자들도 한번 싸움 제대로 붙어보지도 않고 그냥 쭉쭉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 예, 예, 목사님. 뭐. 그, 여러분 아십니까? 이 화물연대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일 먼저 파업을 갔습니까? 아십니까? 예.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지하철 철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전술이, 이 노동운동의, 좌파 노동운동의 전술이 우선 이 중표신기한 말하자면 이 물류, 예, 이거를 마비시킨다는 게 이게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고전 전략입니다. 지금 지 팀장이 말한 대로 지금 화물연대 파업을 진압했다면 진압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거 보고서 이게 자유파 사람들, 야, 이거 이긴 거냐, 우리가. 뭐 이래가지고 환호를 하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데,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이제 때는 무르익었다고 생각해. 네, 민노총하고 언젠가는 이거를 우리가 한판 해야 이걸 노동개혁을 해야 이게 나라가 되거든요. 이대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무슨 뭐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뭐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정부였든지 간에 현재의 민노총 가지고는 나라의 경제가 안 됩니다. 세계의 흐름에 이거는 역행하는 거거든요. 그래 많은 국민들이 이거를 이제 대충 알고 있어요. 이게 무르익었다고 그러는 건 바로 이게 한번 수술을 해야 될 개혁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민적인 여론, 전체 여론. 그렇죠. 근데 이게 간단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그 자유파 윤석열 정부 안에 정말로 이 노동 문제를 정통한 전략가가 있는 거냐? 이걸 할 수 있는 거냐?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혹시 지금, 야, 너 우리가 화물연대 진압했어. 그럼 혹시 축배를 들고 있는 거는 아닐까? 이 수를 건드리면은요, 안 건드리지만 못하거든요. 그, 목사님, 그런 면에서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한 인사 중에 하나가 김문수 병산호위 위원장이라고 생각해요. 김문수, 그렇죠. 이제 예. 김문수가 이제 지금 목사님이 과연 좌파 민노총의 그 전면전에 대처할 만한 역량이 있냐, 그런 사람이 있냐 그랬는데, 사실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는 김문수 이상으로 좌파 노동운동을 속속들이 잘 알고 그들의 전략 전술을 잘 알고 핵심 포인트를 잘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뭐 김문수 출연한다니까 잘 물어보시면 좋겠고. 네. 대피 낙관을 써서는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더군다나 위치 자체가 경산호위 위원장 아닙니까? 네. 그거를 전략을 세우고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리가.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 같이 힘을 합해야 될, 같이 이걸 대처를 해야 될 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민노총이라는 조직이 싸움만 전면으로 밥 먹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전임자가 수백 명 됩니다.
네? 이 사람들과 맞서 싸우는 거, 김문수가 뭐 훌륭한 사람,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은 혼자 되겠습니까? 물론 안 되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수백 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전임 노동자라는 게, 전임 그 예, 노조 전임. 전임자라는 게 있는 겁니다. 네. 이 사람들은 밥만 먹고 생각하는 게 싸우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김문수보다도 훨씬 이전에 노동운동 했던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노동운동을 했기 때문에 저도 제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절대로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네. 이거를 무슨 뭐 정말로 철저하게 대처를 하지 않으면 네. 법률적으로도 해야 되고 전략적으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건드리지 말았으면 모르지만은 건드렸으면은 이거는 결국은 싸움을 건 거예요. 싸움 시작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이거 대처하지 않으면 오히려 안 건드리지만 못한 그런 상황인데 어떻든지 간에 우리나라 장래를 봐서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아니 심지어 여러분 지금 자동차가 전기차 자동차 시대입니다. 세계가 다 전기차로 가잖아요. 전기차 공장을 못 짓게 하는 이 민노동이 되겠습니까? 이런 노동조합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되겠어요? 응? 세습이라는 것도 그래. 아니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자식에게 세습을 하는 거예요. 그 돈자리니까 이게. 이 민노총 일부 그 노동조합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예. 이게 간단하진 않다. 그러니까 너무 독단적으로 우리가 지금 촛배를 들 물론 아니라 예, 저희가 이제 한 20분 남았어요. 그래서 또 지금 막 이종근 실장이 급하게 방송 마치고 뛰어왔기 때문에 우리 지석규 팀장하고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예, 박수로 좀 맞아주세요. 뭐 해야 됩니다. 아, 한마디 하고 가야 되나? 예, 송년 인사. 네. 오늘 저도 막 뛰어왔어요. 이종규 시장만 뛰어온 게 아니라 저도 회사에 거기 조퇴내고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박대원님도 사실은 뛰어온 게 오늘 송년 특집이라고 해서 기대를 갖고 앞에 여기 술도 좀 있고 이렇게 안주도 인주들이 하나도 없고 그냥 그래도 요구르트만 있어요. 그것도 조금 실망스럽고 박사님 송년 이걸 안 쓴다. 근데 우리 이정근 실장 자리하는 중에 제가 목사님께 질문이 있어요. 잠깐만 마이크 좀. 그 성공회 성공회는 신부라고 그럽니까? 신부죠. 네. 예, 성공회는 목사라고 안 하고 신부라고 그럽니다. 네. 또 카톨릭 신부라고 그 정의구현인지 뭔지 그걸 정의구현 사제단. 뭐라고 그러는데 정부지라고 그러나 아니 정의구현 사제단. 네. 예. 그것들 막밀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같은 성직자라서 내가 있죠. 같은 성직자지만 난 목사고 사람들은 신도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하는 거. 왜 그러는지. 아니 같은 성경 아니에요? 같은 성경 읽지만은 예. 난 목사고 신부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같이 취급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게 연말에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죄송합니다. 기분 나쁜 질문을 드려가지고. 우리 이정근 실장님 인사하십시오. 네네. 이종민과 죄송합니다. 사실 지석규 센터장님 말씀처럼 늦게 오면 이렇게 박수를 더 받을 줄 알고 제가 일부러 그렇게 했는데 그걸 갈파당했습니다. 근데 걱정스러운 건 우리 어르신도 계시지만 지석규 센터장이 이렇게 목사님은 어르신 그 싫어하셔. 목사님 계시지만 아니 당신이 아직 청년이신 줄 알아요. 예. 청년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달궈진 그런 분위기를 제가 또 차갑게 시킬까봐 걱정됩니다. 예. 아니 아까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지석규 팀장을 두 분을 모시고 네. 대선 후보 얘기를 했더니 말씀들을 안 하셔.
정리된 거 아닌가요? 청기누설 1, 어, 지금 얘기하면 청기누설이다. 네. 2, 불충이다. 네. 그리고 정리된 거 아닌가요? 아니, 이종건이는 청기누설 하는 걸 주로 여기까지 온 사람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그런데 제가 요즘 맡은 게 고성국 TV의 용산 특파원입니다. 맞죠? 용산에 파견돼서, 물론, 거주지는, 주스크 센터장님이 거기 사시지만, 저는 거기 특파원으로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것을 취재를 해서 월요일마다 들려드리는 게 제 일인데, 용산 특파원한테 5년 후 일을 어. 물어보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 예. 야, 이런, 저기, 예. 용진단 있잖아, 용진단. 용산 대통령실을 진단한다. 그거지? 네, 그렇습니다. 그거, 진단할 때 어떻게 준비해? 그 용산 대통령실 몰래 들어갔다 와? 그런데 들어가려고 했더니 안 들어보내주더라고요. 뭘 안 되더라고요, 거기. 너무 삼엄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 뭐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 있죠. 네. 전화를 한다거나 어. 아니면은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들어 얘기를 한다거나 음. 아니면 그야말로 뭐 진짜 이게 휴민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휴민트. 휴민트. 조금 업계 용어지만 그러니까 네가 심어놓은 뿌락지?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요. 옛날 알았던 사람들이 그래도 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 뭐, 그렇게 아름아름. 근데 사실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그래도 많이 이제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날은 지금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또, 아미고 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런 정보와 또 다른 정보가 있을까? 그 하나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더 잘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때요? 제가 요즘 좀 에너제틱하다고 많이 말씀을 네, 그렇죠. 드리잖아요. 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어. 일단 자신감이 굉장히, 대통령은 원래 자신감이 있었고, 근데 그 자신감이 전체적으로 그 대통령실을 좀 자리한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내 자리가 어디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공간이라는 거. 근데 지금까지 관저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그 옆에 이사하는 분위기도 그렇고, 한 6개월 동안 제대로 안정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리들이 다 안정이 되고, 또 관저도 있고, 뭐, 영빈관도 포함을 해서 대통령의 어떤 일정들이 완전히 이제 좀 안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요. 이제, 출입기자는 아니지만 내 담당이니까. 원래 이제 대통령실 출입하거나 청와대 옛날에 출입할 때는 청와대가 잘 나가면 기자도 기분이 나고 신이 나요. 그럼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임기 말에 대해서 막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고 뭐 하는 일마다 욕만 먹고 그러면 청와대 출입 기자도 쭉 터지게 돼 있어. 그렇죠. 기자들은 출입처에 동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에너지틱한 건 그만큼 대통령실이 자신감 있게 이제는 뭔가를 해내겠다라는 네. 그런 의지가 있고요. 또 그 안에 일단 또 왜 몇 개월 만에 또 이렇게 인사가 계속 겹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좀 어수선했거든요. 그렇죠. 이젠 그게 굉장히 많이 좀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공간이 안정이 되면 그다음부터 일을 제대로 해야죠. 특히 분위기가 최근에 고조되는 게 지지율 상승. 이 실장님이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에너제틱해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굉장히 용산 가까워. 텐션이 좀 올랐고요.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네, 지지율 상승. 모두 청와대 휴민트 있습니다. 숙구야. 너는 김정은 옆에 심어놔야지. 아니, 용산 대통령실은 이종근이 한대니까 너는 김정은이 옆에 심어놔. 지금 우리 구 박사님이 지지율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지는 걸 보면서 언제나 옛날 이병철 회장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이병철 회장님이 그 승정 건물 안에
큰 글씨로 자기 사무실에 은, 둔, 근, 운, 둔, 근 이렇게 한자로 3글자를 했는데 저는 그게 딱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뭐냐면 물론 사람은 리더가 되기 위해선 천운이 따라야 된다. 그런데 천운이 나한테 올 때까지 기다림이 둔하게 여길 정도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뿌리근은 그만큼 근성이 있어야 된다. 그걸 기다려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근성이 있어야 된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6개월 동안 사실 되게 좀 답답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테고 저도 좀 답답했거든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둔한 거구나, 둔. 저는 좀 둔하게 느꼈어요. 왜냐면 아니, 그런 둔하게가 아니라 예. 둔했다고. 기다렸다고. 기다렸죠. 그러니까 이 없이 자기의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또 빨리 내가 이 지지율을 얻기 위해서 필리즘적인 어떤 정책을 피지 않고 또 국민이 그냥 듣기 좋은 그런 말 하지 않고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근성을 가지니까 계속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게 모습 박수 한번 쳐주시면 돼요. 저도 지석표 센터장님 못지않게 박수를 받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김세연이 온 거예요? 김세연 왔어요? 왔어요? 저기 계십니다. 잠깐 앞으로 좀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오늘 뭐 전국 각지에서 모였습니다만, 우리 방청객으로 지금 제 친구 김세연 투보가 왔는데요. 제가 저 친구는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잠깐 단상으로 모셨습니다. 박수로 좀. 한마디만 더 하죠. 자, 우리 아니 잠깐만요. 마무리 인사 말씀 하시고요. 예. 지금 시간이 이제 한 10분, 생방송 시간이 10분 정도 남아서 김세연한테는 1분만 주면 돼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우리 목사님께 송년과 이 신년을 맞는 덕담 한 말씀을 좀 청해 들으려고 예. 그렇게 제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고 박사님이 뭐 다음번 대통령은 누구일 거냐? 팀장님한테도 물어보고 이 실장님한테도 물어보고 뭐 저한테도 물어보고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줄 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실수도 참.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제가 그 이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게 생겼어요. 얘기하겠습니다. 예. 다음번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그 1년의 대통령 선거 수고 많으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꼭 생각해야 될 것은 4년 반 후에 정권 재창출을 꼭 해야 된다. 왜냐하면 불황이 터지니까 그리고 불행하다. 윤석열 개인도 불행해지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나라가 불행해진다. 신나는 사람은 고성국 집일 거예요. 계속해서 또 막 싸움해야 되니까 좌파하고 신날 거예요. 힘이 나면. 근데 약간 우리 모두는 다 불행해질 거다. 친구들은 불행하죠. 그렇지. 예. 고 박사님만 신나고. 그런데 그래서 지금 결정은 목사님, 예, 저도 이제 그만 싸우고 싶어요. 모든 결정은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결정은 어떻게 하면은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이거를 기준으로 모든 걸 결정하고 생각해야 된다. 단기적으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을 꼭 이겨야 된다. 총선을 꼭 이기기 위해서는 대표 잘 뽑아야 된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내후년에 있는 일이니까
이번 뭐 3월 달에 대표 뽑는다니까요. 네. 정말 내년에는 우리가 윤석열 우리가 뽑았듯이 그래서 좋아했듯이 내년에는 정말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당대표 또 최고위원을 뽑아서 야, 살맛 난다. 하면 그런 일이 꼭 있기를 예. 여러분들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목사님이 기원으로 끝내셔서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하나님 은총으로 이렇게 시작하실 줄 알았더니 근데 아까도 유근일 선생님도 아니 송국근 본부장이 그랬죠. 그거 대장동 돈 풀렸으면 질 뻔했다고 예. 했어요. 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난번 대통령 선거는 하늘이 도운 겁니다. 윤석열 뭐 잘하고 다 우리 잘했지만은 찌릿찌른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예. 이건 하늘이 도왔다. 구분이다. 네. 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여러분들 뭐 기도하시고 또 부처님까지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합력해서 나라가 이만큼 축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정우 실장. 네. 답변 한 말씀. 네, 아까 민주총 이야기로 전당을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걱정해 주시고 또 교센터장도 걱정하셨지만, 걱정의 이유는 알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번 승리는 윤석열 정부의 승리이자 더 큰 건 국민의 승리였거든요. 국민들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를 했고, 민주주의 전쟁에서 여러분 최초로 이긴 겁니다. 한 승정권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긴 게 중요하다. 이겨보니까 민노총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고, 두 번째 의미는 동맹했습니다. 지금 춘하 추동 1년 내내 싸움을 걸거든요. 그런데 겨울 싸움을 우리가 이겨냈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춘투입니다. 뭐 하도 남아 있고요. 하지만 국민들이 역시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보수파 아미고 회원들도 가만히 안 있으실 거죠? 이게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두렵지만 그러나 이겨본 DNA가 우리한테 쌓인 겁니다. 그래서 민노총 한번 제대로 싸워보자라는 그런 의지가 이제 다들 생겨나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싸움 한일연대만 무너진 거 아닙니다. 아까 금속노조 말씀하셨지만 왜 싸움이 무너졌냐면 현대중공업이 빠져나갔어요. 중간에. 현대중공업이 사업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현대미포 사업 철회했고요. 대우조선 사업 철회했습니다. 이 3개 노조만 하더라도 신적인 노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조 빼고 공공 부분도 다 철회했고요. 이건 민노총이 일단 지도부가 와해를 뜻하고 새로운 어떤 지도부를 내년에 꾸리겠지만 그러나 저는 새 희망입니다. 희망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바로서는 첫 번째 춘투에서 우리 가만히 안 있을 거죠? 쟤네들 춘투 일어나겠어. 전부 진짜 춘투처럼 싸우실 거죠? 저는 싸울 거라고 봅니다.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리는 걸로 토크쇼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